자, 지난주였죠.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떴죠. 오세훈 서울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서 승리했다. 전 지역에서 사실 다 과반수 이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쪽 강남 3구 있죠. 서초, 강남, 송파 이쪽은 70% 정도가 되는 지지율을 얻었고요. 그리고 다른 곳들도 대부분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당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압구정, 대치동 이런 데서는 거의 90% 이 정도면은 거의 공산국가 정도에서 나오는 그 득표율이죠. 이 정도로 몰표를 받으면서 말 그대로 그냥 강남 3구 쪽에서는 여당이 완전 힘을 못 썼고, 특히 이제 압구정동 같은 데는 90%, 대치동도 87% 이렇게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서울 시민은 투표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선거는 복지 이런 게 아니었고요. 그냥 순전히 부동산 정책 싸움이었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선거는 끝났고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주택 공급 관련해서 정책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은 이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있게 주택을 공급하겠다. 서울의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새 아파트, 새 집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빨리 해줘야 된다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현 여당이나 전 시장은 이쪽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축이 없는 거예요. 신축이 부족한데 구축들은 늘어나고 재건축도 막혀 있고, 그런데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새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게 부족해. 그리고 이건 늘어나.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신축으로. 그러다 보니까 최고가가 높아지는 거죠. 최고가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건데, 10억짜리 집이 100개 있는 거랑 20억짜리 집이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리적으로. 왜냐면 그냥 다 비슷비슷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얘가 하나가 톡 튀어서 확 올라가 버리면 제가 저렇게 비싸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싸? 하는 이런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을 막으니까 신축의 희소성이 너무 높아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 우리도 그럼 나중에 새 거가 될 거 아니냐? 우리는 미래의 신축 아니냐? 미래의 신축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비싸야죠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민간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 공공에서 해봐야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벌게 해줘야 된다. 그럼 돈을 어떻게 벌게 해주는데, 건물을 조금 더 높게 짓게 해주고 건물을 조금 더 크게 짓게 해주겠다. 그래야지 이 민간에서 돈을 벌려고 이 사업을 할 거 아니냐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침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해서 건물을 조금 더 넓게 짓고 좀 높게 짓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도 시장이 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풀겠다. 이것도 200이 아니라 250, 300으로 풀겠다. 그리고 층수도 층수 제한하면은 여러모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49층, 50층으로 막 키우겠다. 그래야지 사업성이 나와가지고 민간인들이 붙어서 개발을 할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과거에도 서울시장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때 이미 추진했던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정책을 이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 걸 하겠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가 이미 보이잖아요. 과거부터 이미 학습된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실제로 이번에 정책도 얘기했지만 한강 르네상스 2.0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거의 핵심은 이 한강변, 수변 개발입니다. 수변 개발. 여기 나홀로 레미안 첼리투스 생뚱맞게 있죠? 이게 이제 기부 체납 많이 받고 하면서 층수를 50층까지 막 늘려줬던, 그 뒤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다 35층 규제하면서 사업이 막 올스톱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나홀로 있는데 아니다. 이제 막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한강에서 500m 이내에 있는 단지들은 다 50층으로 풀어주겠습니다. 옆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너는 36층이지 우리는 50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특히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는데 반포주공 아파트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죠?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낮은 5층짜리 저층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영화관 들어가고 뭐 운동장 트랙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막 지금 엄청나게 막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한강변 50층을 풀어주기로 하면서 제일 지금 오세훈 시장을 기다렸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 성수전략정비구역이에요. 여기가 말 그대로 한강변이에요. 한강변이고 여기 트리마제라고 한 30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있는데 유명한 아파트죠. 그 옆에입니다. 이 옆에를 지금 개발하겠다고 10년 전에 다 계획 세우고 진행합니다 하다가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간 여기가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옛날에 해주기로 했던 시장이 된 거예요. 마침 또. 그러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지금 기대감이 크겠어요. 여기도 이제 50층으로 막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진짜 규제가 풀려가지고 막 공급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압구정에서 80평짜리가 80억에 팔렸다고 그랬죠. 시장 바뀌니까 바로 3억이 올라갑니다. 왜 그렇죠? 야 여기 이제 재건축 되는구나. 압구정에 50층짜리로 아파트로 바뀌면 여기가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냐? 난리 나겠는데 하면서 호가가 바로 3억씩 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야,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거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도 그게 걱정됐겠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이거 규제 완화해가지고 민간인들이 막 개발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반론들이 막 생기니까 그렇게 안 되게 최대한 조심해서 하겠다. 그렇지만 민간에서 개발을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집값은 자극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1호로 주택 현장을 어디를 갔느냐? 대단지를 안 가고 나홀로 7층 아파트를 갑니다.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새로 지금 예전에 주택 정책을 조금 더 뭐 발전했다? 뭐 조금 더 개선했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뭐 모아주택이라고 조그만한 건물들 몇 개를 모아가지고 나홀로 아파트로 바꾸든지 조금 신축으로 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모아주택. 그래서 이쪽으로 먼저 간 거예요. 왜냐?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재건축이 아니라 작은 집들, 빌라나 단독주택들도 부셔가지고 조금 더 주거 환경을 좋게 해줄게요 라는 정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여의도 압구정 뭐 한강변 해가지고 막 지금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막 커지는 상황에서 진짜 그럼 이걸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게 또 애매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뭐 서울시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규제가 있고 서울시에서 못 푸는 규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서울시에서 못하는 것 중에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살아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대로 살아있고 재건축 안전진단도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불가한 이 부분을 사실 시장이 뭐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차피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쪽 층수 규제 풀어주고 구역 바꿔주고 뭐 이런 걸 해도 결국에는 분양가 상한제고 초과이익 환수되고 하면은 사업성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기대감에서 생긴 호재나 호가는 말 그대로 기대일 뿐이지 이게 뭐 현실화가 된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뜨는데 사실 지금 오세훈 시장만 바뀌었지 뭐 그 시의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110석 중에 101석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 동의 없이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거를 추진한다고 해도 뭐 이거저거 뭐 막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특히 서울시정이 뭐 부동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많은데 의회랑 척을 지면서까지 모든 거를 추진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서울시장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서울시장이 마음 먹고 뭘 하려고 하면은 의회가 막을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서울시장은 내가 또 막 깽판 칠 수 있어. 서울시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야, 내 말 안 들어줘? 그럼 나도 너 말 안 들어준다?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장은. 이게 선출직의 권한이죠. 그래서 서울시장이 지금 바로 뭐부터 얘기했냐면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서울의 공시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이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올리죠?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게 공시가격인데
응?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재조사 합시다.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저한테 공식 좀 한번 줘보세요. 이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정하는데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 노원의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7억이라고 뽑은 거야. 그러면 서울시장은 원래라면 같은 편이었으니까 7억 맞죠 하면서 세금 부과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7억이죠? 한번 줘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애매해지는 거죠. 내 말 안 들어줘? 그럼 나도 네 말 안 들어준다. 그러면서 지금 노원하고 성북 쪽을 우선 거론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제일 싸거든요. 서울에선 그래도 제일 저렴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부터 공시가를 재조사해보자고 하면은 다른 지역은 다 재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랑 부산, 대구 쪽은 야당 쪽이란 말이죠. 거기에 지금 서울까지 지금 요번에 야당 시장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해주세요 하면서 지금 다 재조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비싼 것 같은데요 하면서 다 같이 한번 재조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인구를 합치면은, 그러니까 지금 5분의 2 정도의 인구가 사는 지자체에서 재조사 합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근거 있게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거 없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또 골치 아파지겠죠? 거기다가 또 약속의 땅이죠. 용산 정비창. 이 용산 정비창이 있잖아요. 이 용산 정비창에다가 현 정부에서 아파트 7,000채에다가 오피스텔 1,000채에서 총 8,000채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작년에는 8,000채가 아니라 2만 채를 공급하자, 3만 채 공급하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어요. 용산 정비창에 뭐 국제 업무지구 하지 말고 그냥 다 임대 아파트를 다 짓자, 막 이렇게까지 막 강한 주장까지 나왔었는데, 이 용산 정비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공공부지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던, 특히 뭐 청년주택들, 뭐 여성주택들, 이런 것들을 시가 가지고 있는 뭐 국유지나 시유지에다가 짓겠다고 한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지금 서울시장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그거 하기 싫은데요? 이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 그거 하기 싫은데 꼭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나요? 라고 해버리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올해 7월에 지금 사전 청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막 딜레이가 되면 어떡하냐 이게.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겠죠.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도 네 말 안 들어 이래버리니까. 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과거에 서울시장 할 때 이 용산 정비창을 국제 업무지구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오 시장의 마인드에는 임대주택이 없어. 여기에. 왜 임대주택을 여기다 지어요? 저는 여기다 국제 업무지구 짓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장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서울시장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싫은데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지을 건데요. 저는 이거 짓고 싶은 사람인데 왜 여기다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후보일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뭐 한 2, 30년 걸려서 초장기 프로젝트를 하나 내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다. 뭐냐? 이 용산이 이제 교통 허브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GTX를 도로로 만들겠다라고 한 게 있어요. 뭐냐면 GTX가 이제 대심도 한 50m에서 100m 밑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지하철이 다니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똑같은 개념으로 50m에서 100m 지하에다가 터널을 만들겠다. 그냥 여기서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 바로 그냥 용산으로 올 수 있게, 뭐 신호등 하나도 없이,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방사형으로 만들겠다고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 안에는 이 용산이라는 데가 핵심 지역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그 임대주택 이런 거를 짓는 거 자체를 지금 이분은 반대해요. 여기에다가 지금 교통 허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임대주택을 내가 왜 짓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장이 또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서울시장은 그냥 지자체 장일 뿐인데 국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국무회의가 뭐냐면 국무위원들에서 뭐 소위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국무회의인데, 거기에 서울시장이 뭐 그냥 참석을 할 수 있어요. 같이. 그래서 뭐 말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어떤 권한은 없지만 그냥 말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시장 되자마자 국무회의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유일한 야당이에요. 혼자. 다 대통령, 국무총리 막 다 있는데 혼자 야당인데, 대신에 나는 1,000만 명의 시민을 데리고 있는 시장이지. 그래서 여기 와서 야당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하고 장관들 다 있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짜증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회의를 하면 앞으로 잘하고 좀 잘 좀 챙기고 적절하게 합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는데, 잠깐만요 하면서 제가요 저 서울시장인데요 좀 뭔가 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어봤는데 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겁니다 했더니, 아니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하세요?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좀 서로 막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백신 접종 속도가 너무 느리다.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평균보다도 느려요. 아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 안절부절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야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왜 우리를 아프리카랑 지금 비교를 해? 쟤 왜 저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야당이야. 유일한 야당이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고 그 시의회고 다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 당선되자마자 때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당선증 오전에 받고 출근 잠깐 했다가 의회를 갑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입니다. 제가 10년 만에 왔습니다. 했더니 당선 축하합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응?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바로 말을 해버려요. 시의회 의장이 당선은 축하하지만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 기존의 그런 정책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권토중례를 해서 오셨으니까 과거에 실패해서 반면교사를 해서 서울시가 진정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불통과 아집은 넣어두시고요. 소통과 협력을 하자. 근데 시의회는 민주당이 90%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반자적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난감하겠죠, 서로.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4월 8일 당선되고 그 다음날 9시에 당선되고 나고 자고 일어났더니 바로 때립니다. 뭐라고 하냐? 지자체 혼자서 공급하는 거 안 됩니다. 우리는 이사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할 거니까 정부와 스탠스를 맞춰주세요 라고 바로 아침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이거 당선증 받기도 전에 딴 생각하지 말고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내년 3월에 대통령을 뽑고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면 다시 시장을 뽑고 시의원을 뽑고 구청장을 뽑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 바뀌어요. 국회의원 빼고 다 바뀝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지자체들도 나름 선거 준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시의회에 있는 시의원들도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돼. 그래야지 내가 또 다시 또 그 시의원이 되니까. 그리고 구청장들도 지금 난감합니다. 내년에 선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당 소속 강남구청장이 갑자기 13일입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그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규제는 완화해야 되는 게 맞죠?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강남구청에서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 타워팰리스에서는 득표율이 90%가 나왔어요. 93.7% 나온 투표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파트 단지가 크잖아요. 그러면 투표소 하나가 아파트 하나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몇 개 있거든요. 잠실에도 있고 강남에도 몇 개 있어요. 타워팰리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소는 그 아파트 사람들만 와서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93.7%를 득표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무조건 그냥 밀어준 거예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밀어주는 수준이 아니니까 오 시장이 1700표가 나오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100표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동네가 한두 개가 아니야. 신사동, 뭐 도곡동, 압구정동 2투표소 등에서 90%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장이 어떻게 돼? 당장 내년 지금 6월에 지금 선거거든요. 잠깐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년 6월이면은 금방인데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분위기가. 그런데 강남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보세요. 서초구는 투표율이 64%예요. 그러니까 서초구랑 강남구, 송파구, 이 소위 강남 3구 있죠? 강남 3구는 분노의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평일이고 휴일도 아닌데 분노의 투표. 64%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국회의원 뽑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노원구 다 뭐예요? 다 재건축 이슈 있는 데죠? 양천, 노원 다 지금 30년 넘어가지고 다 지금 막 녹물 나오고 하는 데란 말이죠. 우리도 질 수 없죠. 우리도 강남 5구입니다, 이제. 그냥 서울 5구라고 치는 거예요. 막 오벤져스 막 이러는 거지. 그리고 하위는 다 이제 은평, 강북, 중랑, 관악, 금천 이런 데들은 이제 투표를 약간 좀 적게 했고요. 그러니까 분노의 부동산 투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강남구청장이 먼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지만 구청장들이나 시의회, 뭐 구의원들 있죠. 이런 사람들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이거 아시죠? 지금 그 신세계 영화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야, 이러면 나가린데. 지금 내년 6월인데 분노의 투표를 지금 하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봤단 말이죠. 지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금 지자체들도 그렇고 지금 좀 난감해요. 왜냐면 서로 깽판 놀 수 있어. 야, 너 내 말 들어 라고 선빵 쳤더니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너 조심해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당장 내년에 선거 대상자들은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야. 나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나 뭐 여당도 오세훈하고 한번 좀 그 빅딜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좀 서로 지금 이렇게 칼침 놓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좀 한 발 좀 물러나고 우리도 좀 한 발 물러날게. 그래서 우리가 좀 대출도 좀 해주고 종부세도 좀 살짝 좀 깎아주면 안 될까? 대신에 너도 좀 너무 그렇게 막 민간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이사 대책도 좀 같이 해주고, 응? 같이 좀 가자. 공공으로 가자. 36만 네가 공급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걸 꼭 민간으로 해야 되니? 공공으로 같이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도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내년에 3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이고 뭐고 모르겠어, 나는 지금 우선. 나는 지금 대통령이 지금 바뀌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 정부 들어가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2017년에 6억이었는데 지금 11억이에요. 30평대 평균 가격이 지금 5억이 올랐습니다. 5억. 그러면 말이 좋아 5억이지. 4년 만에 5억 올라간 거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좋은 동네는 7억에서 한 10억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정책을 얘가 분명히 깽판 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같이 좀 빅딜로 어떻게 좀 이렇게 중간에서 어떻게 만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오세훈 시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빅딜을 받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오세훈 시장의 표정은 아마 이럴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면은 안 받고 그냥 갈 길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당대표를 또 뽑아야 되거든요, 여당에서. 근데 송영길 후보라고 해야 되나? 당대표 후보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 송영길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주택자는 집값 90%까지 대출해주자. 그래서 뭐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과 완전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정부가 한 60% 해줄까? 뭐 이러고 있었어요. 한 60 정도 해줄까? 한 50에서 60 해줄까? 이랬는데 아니다. 90 가자. 근데 지금 당대표 출마합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정부 입장에서 또 약간 벙찌는 말이잖아요. 집값에 90% 해주자. 저는 뭐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환 능력을 봐야지 대출 금액 자체를 규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 스탠스랑 너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막 정책을 엄청 비판해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24번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20, 30대가 다 쫓겨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출 많이 해주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이슈가 됐어요. 이 부분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큰일인데 뭐냐면 집값이 오른 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 공유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뭐지?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원래 요게 지금 핵심이었거든요. 90이 핵심이었는데 갑자기 일로 갔어.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잠깐만. 집주인이 있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어. 근데 집값이 오르면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같이 이걸 나눠 갖는다고?
이게 뭐지? 얘는 전세인데 얘는 전세고 나는 지금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취득세 내고 양도세 내는데 내가 얘랑 왜 나눠야 되지? 라는 게 갑자기 지금 온 거야. 뭐지 이게? 근데 뭔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처음에 보자마자 좀 약간 이거 뭐지? 이게 세입자가 아니고 이게 정부인데? 보통은 정부랑 같이 이렇게 양도세로 나눠 먹는 건데, 정부가 아니고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정부 셋이서 나눠 먹자는 건가? 이거 뭐지?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 소병훈 의원이 모든 부동산 거래는 자금 조달 계획서 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뭐 3억 이상 뭐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특정 지역에서 뭐 금액이 넘어가면은 네가 이 집을 어떤 돈으로 샀는지 그거를 밝혀라라고 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고 있는데, 아니다. 이제 뭐든지 그냥 부동산 사면은 다 자금 조달 계획서 내라. 그래서 그거를 따져보고 필요하면은 세무조사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막 엇박자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잊으셨겠지만 작년에 한번 민주당이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법을 발의합니다. 이때 작년 말에 1가구 1주택법을 딱 내놨다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냐 하면서 막 이건 위헌이고 이건 뭐 공산국가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여론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분들 법안 뭐 내실 때는 당하고 상의하세요. 아시겠죠? 미리 막 내지 마세요. 하도 막 욕먹으니까 조심조심해서 냅시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자마자 바로 그냥 발의해버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또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막 죽을 맛입니다. 지금 앞으로 갈 길도 많고 뭐 넘어야 될 산도 많은데, 어찌 보면은 굴러들어온 돌 하나가 지금 절대 빠지지 않는 자리에 팍 박혀 있는 거야. 그리고 지자체들 중에 좀 광역 지자체들이 다 지금 야당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이 여당 안에서도 막 엇박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이고 지금 점점 힘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오세훈 시장이 바뀐 게 결국에는 지금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그 내부적으로 뭐 구청장이든 의원이든 뭐 차기 대선 후보든 다들 지금 각자 셈법이 다 달라지고 있어. 오세훈 시장의 당선이 여당 내부에서의 각자 도생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비 효과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치고받고 막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겠죠.